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탕화면의 기본 아이콘 설정과 정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기라고 있죠. 여기서 아이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큰 아이콘 두시게 되면 아이콘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아이콘에 있는 이름을 보기 힘드실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설정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콘이 흩어져 있으면 보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죠. 이 아이콘들을 정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고 있죠. 여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아이콘들이 깔끔하게 좌측으로 붙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아이콘을 잡고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없고요. 항상 순차적으로 정렬이 되게 되죠. 새로운 아이콘이 생성이 됐을 경우 아무 곳이나 놓더라도 항상 차례대로 아이콘이 배열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보기 들어가시면 지금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체크를 끄시게 되면 이제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져다 놓을 때 완전히 아무 곳이나 둘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정도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알아서 위치가 잡히게 되죠. 자, 이것은 보기에 있는 아이콘을 그리드에 맞춤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탕 화면을 그리드를 가상으로 만든 다음 그 그리드에 차례대로 얹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끄시게 되면 말 그대로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내 개인적인 폴더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꺼려지는 그런 파일이나 폴더가 있을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보기 누르신 다음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를 끄게 되면 잠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전부 가려주게 됩니다. 옆에 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을 잠시 가려두시면 프로그램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원하시는 프로그램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가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 혼자 있을 때는 다시 보기에서 아이콘 표시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정렬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꺼내 놓으시게 되면 찾는데도 한참 걸리게 되죠. 그럴 경우 규칙을 가지고 정렬을 하시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정렬 기준에 가셔서 이름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크기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항목 유형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 유형 순은 사진이라든지 문서, 음악, 일반 파일 등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제일 최근에 수정한 날짜가 기준이 돼서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되겠죠. 바탕화면에 아이콘들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파일이나 폴더 찾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파일이나 폴더를 압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압축하는 이유는 용량을 줄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파일을 전송하거나 할 때 여러 개의 파일을 전송할 경우에 파일 개수가 많으면 에러가 날 소지도 많고 여러 개의 파일은 아예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압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죠. 압축할 폴더나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나오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이런 폴더 모양이 나오게 되죠. 아이콘에 자크가 붙어 있는 이 파일이 지금 압축이 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압축하기 전 파일이 되겠죠. 자, 압축을 풀 경우에는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하시게 되면 어디에 압축을 풀지 물어보죠.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주로 바탕 화면을 누르시고 거기에 압축을 많이 풀게 되죠.
자, 압축 풀기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풀리게 되죠. 자, 이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압축 방식인데요.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는 이 컴퓨터에 있는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도 빠르고 압축률도 높고 좀 더 안정적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한 파일들은 이런 기본 압축 프로그램으로는 풀 수가 없죠. 윈도우의 기본 압축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압축한 파일만 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를 사신다거나 또는 새로 포맷을 했을 경우에는 압축 프로그램을 하나쯤은 꼭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가장 권하는 것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인데요. 거의 웬만한 압축 파일들은 전부 압축을 풀 수가 있어서 반디집 하나만 설치해 두시면 이 압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브라우저에서 반디집이라고 치시면 반디소프트 반디집이라고 나오죠.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반디집 for Windows라고 나오죠. 이 프로그램만 설치해 주시면 간단하게 어떤 압축 프로그램이든 풀 수 있고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할게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누르신 다음 좌측에서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반디집이라고 있죠. 반디집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동의 및 설치 누르시고요. 설치 완료했다고 나오면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압축 방식인데요. 꼭 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압축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압축돼 있어도 이 반디집으로 간단하게 압축을 풀 수 있죠. 여기서 다른 설정 필요 없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압축 파일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이게 반디집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압축 프로그램으로 압축된 파일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열기만 누르셔서 바로 압축을 풀 수 있죠. 자, 여기에 번개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으로 여는 것이고요. 이 아래는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자, 이제 이거 이용하지 마시고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반디집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압축 풀기라고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면 바로 풀리겠지만 여기 있는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이 압축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원본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마치 폴더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확인서를 압축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풀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파일을 잡고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압축된 파일에서 해당 파일만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혹시 쓰시는 압축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실 경우에는 그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겠지만 이 반디집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에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앱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을 하시다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그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누릅니다. 그러면 좌측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 파일들 중에 설치 파일이 어떤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패 표시가 보이죠. 자, 이게 설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 아래 내려가 보시면 여기도 방패 모양이 아이콘에 나오죠. 이것도 설치 파일입니다. 그 다음 이런 번개 표시가 나오죠. 이것은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압축된 파일들이 이런 아이콘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설치 파일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설치된 파일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앱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치된 앱이라고 나오죠. 설치된 앱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용량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설치한 날짜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저장 공간에 쓰지 않는 앱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컴퓨터 속도는 물론이고 저장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쓰지 않는 앱들은 과감히 삭제해 주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설치를 다시 하면 되겠죠.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나 아주 예전에 설치했던 앱인데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있을 경우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우측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거 버튼 누르시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거하겠냐고 물어보고요. 예 하게 되면 완전히 제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앱은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설치된 앱 들어오셔서 설치한 지 오래됐고 사용하지 않는 앱들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윈도우에서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서 폴더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고요. 그 폴더 명은 폴더를 생성한 순서대로 새로운 폴더 3, 새로운 폴더 4, 새로운 폴더 5 이런 식으로 폴더명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폴더명을 바꿀 경우 해당 폴더를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매번 2번씩 클릭을 하다 보면 클릭하는 간격이 짧게 되면 아예 폴더가 열려버리게 되죠. 이때 단축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폴더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한 후에 키보드에 F2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반전이 돼서 폴더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문서 파일도 만들게 되고 사진도 저장하게 되고 다양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폴더 모양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폴더 모양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사용자 지정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폴더 아이콘 변경 메뉴가 있죠. 아이콘 변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폴더의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서를 주로 저장하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서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폴더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제 문서를 이 폴더 안에 넣어두면 폴더명을 읽을 필요도 없이 폴더 모양만 보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진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고요. 폴더 모양 중에 카메라 모양이 있죠. 이런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음악은 또 이런 폴더가 있겠죠. 그 다음 폴더에 중요한 파일이나 문서를 저장을 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경고 표시의 아이콘을 지정을 하시면 이 아이콘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실수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일기라든지 중요한 문서나 파일들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폴더가 있을 경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일반 탭을 눌러주시면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 숨김이 있죠. 자, 숨김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만 적용할지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하위 폴더나 파일에도 전부 적용할지 물어보죠. 자, 전부 적용을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된 딤드된 폴더로 바뀌게 되죠. 자, 아직 숨겨진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제 이 폴더를 완전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파일 탐색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상단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보기 검색 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볼지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체크하세요. 미리 체크가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딤드되어 있지 않고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신 다음 적용하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숨겼던 폴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 경우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폴더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파일 탐색기 여시고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옵션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기 들어가셔서 아래쪽에서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에 체크하시고 적용하시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다시 나왔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숨기고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와 가리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개인적인 일기나 나도 모르게 폴더나 파일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같이 이용할 경우 실수로 지우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실수로 파일이나 폴더를 지우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꼭 이런 식으로 숨겨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폴더나 파일들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컴퓨터를 시동을 했을 때 부팅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 전반적인 속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도 매번 여기서 찾게 되죠.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주 쓰는 파일이나 폴더를 정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폴더들 중에서 자주 쓰는 폴더가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아예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폴더를 자주 열어요. 내가 중요한 문서들은 이 폴더에 많이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경우 이 폴더를 시작 버튼에 아예 추가를 할 수가 있죠. 해당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시작 화면에 고정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폴더는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윈이라는 폴더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바탕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 필요 없이 이 폴더만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대신 이걸 지우면 안 되겠죠. 이 폴더에 바로 가기가 여기에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폴더는 바탕화면에 꺼내 놓지 않고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필요한 폴더나 파일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을 폴더 하나에 넣어서 똑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들, 파일들을 모두 선택해서 바탕화면 폴더에 넣습니다. 그 다음 이 바탕화면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그 다음 이 바탕화면 폴더를 C 드라이브 안에다 넣어 둘게요. 파일 탐색기 여신 다음에 지금 만든 바탕화면 폴더를 C 드라이브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D 드라이브가 있으신 분들은 D 드라이브에 복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C 드라이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저장한 바탕화면 폴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탕화면 폴더가 나오게 되죠. 자, 눌러주시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바탕화면은 최대한 파일이나 폴더를 꺼내놓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으실 경우에는 다시 시작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해당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거하더라도 바로 가기만 제거가 되고요. 원본 파일은 해당 위치에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USB 메모리나 다른 드라이브로 복사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속도가 약간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은 해당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셔서 해당 드라이브에 가셔서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놓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의 배경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C를 이용을 하실 때 보통 기본 배경 화면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윈도우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배경 화면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할 테마 선택이라고 해서 기본 테마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테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경화면을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기본 테마 외에 다른 테마를 이용하실 때는 아래로 내려가시면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배경 들어가시면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개인 설정에 보시면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이용을 할 수 있죠. 사진 선택에 사진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 다음 여러분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 선택할게요. 그 다음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배경화면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사진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의미 있는 배경화면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단색이 있죠. 이 단색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면 화면을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단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배경화면이 단순화돼서 화면에 있는 아이콘 보시기가 훨씬 좋겠죠. 여기는 기본 컬러 외에 여러분이 지정한 컬러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아래 사용자 지정색의 색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배경 개인 설정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슬라이드 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고 슬라이드로 볼 사진들을 미리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저는 배경 화면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넣어 놨습니다. 자, 이걸 바탕화면에 꺼내 놔도 되지만 바탕화면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지우는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으니까 C 드라이브에 넣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 이 버튼 누르시고요. 슬라이드 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폴더를 슬라이드 쇼로 선택할지 물어보죠.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지금 만든 배경화면 폴더를 선택하시고 이 폴더 선택하시면 해당 폴더에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슬라이드 쇼 사진 간격은 아래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3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분부터 1일까지 원하는 시간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스 추천이 있죠. 이거는 매일 윈도우가 추천하는 배경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사진에 들어가서 기본 배경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테마라고 있죠. 자, 이 윈도우에는 다양한 테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여러 가지 테마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테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 테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많은 테마 가져오기, 테마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자,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 있는 테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를 이용하시다 보면 매번 같은 배경화면만 나와서 식상한 경우가 많죠. 가끔은 배경화면을 바꿔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가상 데스크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앱, 폴더 등을 열어놓고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가 열려 있으면 정신이 없죠. 그래서 하나씩 닫고 이용할 때마다 옆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있는 가상 데스크톱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지금 현재 데스크톱과 새 데스크톱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새 데스크탑에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스크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가상 컴퓨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톡 같은 것들은 가상 데스크톱 두 번째로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옮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데스크톱에 마우스를 얹은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창이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데스크톱 1번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원하는 걸 들고 데스크톱 2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웹브라우저는 데스크톱 2로 옮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데스크톱 1에 있는 브라우저를 클릭, 드래그해서 잡고 데스크톱 2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1에 있던 브라우저가 없어지고 2로 옮겨졌죠? 자, 그 다음 또 옮길 게 있으면 다시 1에 가서 여기 있는 걸 잡고 또 2로 옮기시면 되겠죠? 자, 작업을 할 때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죠?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3번 만들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면 해당 데스크탑에서 열려 있는 문서나 파일, 브라우저,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가서 메모장 잡고 이번에는 3번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여기서 원하는 데스크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창이 나왔죠? 다시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원하는 데스크탑에 가서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해당 데스크탑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는 워드 프로세서로 뭔가 문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가 열려 있으면 복잡해서 정신이 없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상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현재 작업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옮겨주는 거죠. 자, 가상 데스크탑 클릭하시고요. 카카오톡도 옮겨주도록 할까요? 이거는 데스크탑 2번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선택하시고요. 이제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일이 있으면 가상 데스크탑에 마우스 얹으시고요. 데스크탑 2번으로 가서 간단하게 검색하시다가 다시 마우스를 가상 데스크탑에 얹으시고 언제든지 원래 작업하던 데스크탑으로 돌아오셔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한 대를 이용을 해서 두세 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가상 데스크탑을 잘 활용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거나 앱들을 열을 때는 꼭 써봐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 PC의 절전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전원이라고 있죠.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PC의 절전 모드는 두 가지가 있죠. 모니터의 절전과 시스템 자체의 절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절전을 잘 설정을 하시면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전원 부분에 보시면 화면 및 절전이라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윈도우 11 기준이고요. 윈도우 10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기능을 직접 입력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및 절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 끄기죠. 5분이 지나게 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화면이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스템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 상태는 5분이 지나면 모니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모니터의 절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에서 절전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모니터에는 설정 버튼이 있죠. 그 설정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 자체적으로 절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PC에서 절전을 이용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모니터에서 절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윈도우에서 모니터 절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전원 모드라고 있죠. 이 전원 모드는 세 가지가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요.
최고 성능은 절전과 상관없이 PC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목적이고요. 균형 잡힌 설정은 작업을 하는 중에는 최고의 성능을 이용을 하다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고의 전원 효율성의 경우는 주로 노트북에 많이 쓰이게 되죠.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원 효율성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상시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줄여서 오래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원 효율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노트북을 이용을 하실 때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경우는 균형 잡힌으로 주면 되겠고요. 배터리로만 이용할 경우에는 전원 효율성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의 경우도 균형 잡힌으로 이용을 하시다가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성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거나 음악을 들을 때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꺼져버리면 불편하죠. 그럴 경우에는 화면 끄기를 누르시고 제일 아래 내려가시면 안함이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주시면 화면이 절전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화면 꺼지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안함으로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절전이고요.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도 절전이 나오죠. 전원 버튼 누르시면 절전이라고 있죠. PC를 사용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시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PC를 끄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절전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모니터와 PC가 모두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전원을 소비하지가 않겠죠. 요즘같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절전으로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니터는 전부 수명이 있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분 번인 현상이 생기거나 모니터에 줄이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니터 쓴 시간을 따져보면 거의가 사용한 시간보다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켜놨던 시간이 더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컴퓨터를 끄시거나 절전으로 해놓도록 하세요. 윈도우에서 소리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스피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현재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어디로 출력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스피커, 헤드폰, 모니터 같은 소리와 관련된 장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어디에서 소리를 들을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경우 여기에서 소리를 들을 장비를 제대로 선택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운드 출력에서 확인을 하시고 원하는 장비로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창 아래에 보시면 추가 볼륨 설정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왔을 때와 동일한 설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 소리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설정과 동일한 창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지금 스피커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소리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사운드 출력 선택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볼륨 조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그 아래에 보시면 모노 오디오라고 나오죠. 자, 모노 오디오의 경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일 경우 한쪽만 소리가 나는 것은 모노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는 어차피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을 경우에는 한쪽만 소리가 나게 되죠. 자, 이럴 경우 모노 오디오를 체크를 해주시면 양쪽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한쪽만 소리가 날 경우에는 이 모노 오디오를 체크를 하셔서 양쪽으로 듣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출력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입력이 있죠. 노트북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장치가 마이크로 뜨게 되고요.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는
마이크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마이크가 나오지 않겠죠. 요즘은 마이크도 기본 장비 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마이크는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하나 설치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마이크는 뭐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고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셔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볼륨 부분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 볼륨이 너무 낮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도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한계가 있겠죠. 입력 볼륨은 되도록이면 좀 높게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소리가 크다 할 때는 들을 때 볼륨을 낮춰 주시는 게 좋겠죠. 입력은 되도록이면 크게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파열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0 이하에서 최대한 높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경우에는 시스템 아래에 있는 블루투스 및 장치로 들어가신 다음 장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는 끈 상태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도 꺼줍니다. 그 다음 장치를 켜주시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켜줍니다. 그러면 검색이 되겠죠.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설정해서 껐다가 켜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할 경우에는 일단 블루투스 스피커는 끈 상태에서 PC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끄고 다시 킨 다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주시면 문제없이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소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니터의 컬러와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니터죠. 모니터에 모든 정보가 나오고 그 모니터를 보고 모든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직접 보이게 되는 모니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모니터의 컬러와 밝기만 제대로 조절을 해주셔도 이용에 불편이 없어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밝기와 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밝기가 나오죠. 자, 기본 디스플레이 밝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너무 어두우면 밝게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보통 밝기를 최고로 올려서 쓰시는 분들 계신데 이 경우에는 모니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90%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을 올려서 100%로 놓게 되면 모니터 수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 야간 모드가 있죠. 이 야간 모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블루 라이트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 경우 밝기는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 컬러도 전체적으로 노란 계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보고 있으면 별다른 차이는 느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HDR은 켜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가 HDR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HDR의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고요. 또 모니터도 이 HDR을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HDR은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고급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급 디스플레이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어댑터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색 관리라고 나오죠. 색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색 관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모니터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 관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보정이라고 나오죠. 디스플레이 보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스플레이를 보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다음 누릅니다. 자, 감마 조정 방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모니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감마가 너무 낮은 상태, 너무 높은 상태, 적당한 감마 값이라고 나오죠. 지금 화면이 이 적당한 감마 값이 되면 눈으로 보기에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작은 점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슬라이더를 이용하라고 하죠. 자, 좌측에 있는 슬라이더 값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중간에 하얀 점이 최대한 안 보이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게 되면 자, 지금 거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됐죠? 자, 그 다음 또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밝기 및 대비 컨트롤은
모니터에서 직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모니터의 하단이나 또는 우측에 보시면 밝기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니터마다 다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조정 방법도 다 다르죠. 자, 그런 것들은 모니터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너무 어두운 상태, 적당한 밝기, 너무 밝음이라고 나오죠. 자, 적당한 밝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다음 누릅니다. 아래 보시면 셔츠와 겉옷이 구분되고 X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디스플레이 컨트롤을 사용해서 밝기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하죠. 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X 표시가 있어요. 자, 이 X 표시가 최대한 안 보일 때까지 모니터에서 밝기 값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모니터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 조정 방법이죠. 대비가 부족, 적당한 대비, 대비 과도죠. 다음 누릅니다. 자, 아래 전부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만 이용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대비 컨트롤을 이용해서 셔츠의 주름과 단추가 나타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대비를 높이라고 하죠. 자, 대비를 높인다는 것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확실히 대비가 되게끔 나오게 되죠. 자, 그것을 잘 보고 대비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누릅니다. 자, 색 밸런스 조절이죠. 밸런스 조절을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의 음영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회색 막대에서 색조를 제거하라고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좌측과 우측 부분이 밝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막대의 좌측과 우측이 동일한 색조를 가지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RGB 컬러의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좀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비슷한 밝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전 보정과 현재 보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정 누르면 이 상태고요. 현재 보정 누르면 이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디스플레이의 컬러와 밝기를 보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정을 해서 이용하시면 눈의 피로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더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본인에게 맞는 배율을 잘 지정을 해두시면 눈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요. 화면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죠.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배율을 잘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자,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율과 디스플레이 해상도인데요. 보통 디스플레이 해상도로 많이 조절을 하시는데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권장에 맞춰 두도록 하세요.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절을 하시게 되면 글씨가 깨끗하지 않고요. 지저분하게 나오죠. 크기는 키울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배율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권장에 맞춰 두시고 배율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권장이 있죠. 자, 권장 상태는 기본 사이즈고요. 여기서 배율을 더 높여 볼게요. 150%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글씨 크기라든지 화면 레이아웃이 다 커지게 되죠. 좀 더 키워볼까요? 175%로 키워봅니다. 그러면 글씨나 아이콘도 전부 커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엔 해상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율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그대로 권장사항이고요. 배율만 키워졌죠. 그리고 지금 배율이 175%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모니터나 컴퓨터에 따라서 35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율로 키우게 되면 글씨가 뿌옇게 나와서 불편한 것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로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실 때 화면이 가로로 돼 있으면 문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서를 하나 열어봤는데요. 화면이 가로로 넓을 경우에는 세로는 짧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문서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문서 작업 시에는 디스플레이를 돌려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방향이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고 세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문서 작업 시에는 굉장히 편리하죠. 하지만 화면이 가로로 돼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니터를 돌려놓고 쓰시면 되겠죠. 모니터 구매 시에 사양을 보시게 되면 피벗이 지원되는지 그 여부가 써 있습니다. 피벗 기능은 모니터를 가로 세로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벗이 지원되는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언제든지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가로로 돌려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배율 및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글꼴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이용 시에 글꼴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치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글꼴이라고 있죠. 자, 글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치하려면 끌어서 놓기라고 나오죠. 글꼴을 끌어서 이 위에 놓기만 하면 글꼴이 설치가 되고요. 그렇게 설치된 글꼴들은 아래쪽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그 글꼴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글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글꼴의 버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의 크기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 글꼴 크기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꼴은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글꼴을 구입하시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그래서 보통 무료 글꼴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무료 글꼴은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nunnu.cc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자체라든지 기업체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들이 전부 모여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글꼴이 있으시면 해당 글꼴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그 글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항상 라이센스 확인을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영도꾼 전용 서체는 영도꾼에서 무료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서체죠. 영도꾼 전용 서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왜곡이나 변형할 수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요약표에 보시게 되면 사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인쇄,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임베딩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 대신 CI나 BI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이 라이센스 요약표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본인 사용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서체들도 전부 동일합니다. 라이선스와 라이선스 요약표가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눈누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폰트도 있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해야죠. 자,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영덕군 홈페이지로 와서 여기서 다운받게끔 되어 있죠. 자, 영덕군에서는 4가지 서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대개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서체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서체들이 있죠. OTF와 TTF가 있죠. 트루 타입 폰트와 오픈 타입 폰트가 있는데요. 오픈 타입 폰트가 더 좋긴 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범용적으로 쓸 때는 트루 타입을 쓰시고요. 좀 더 고해상도로 퀄리티를 요구할 때는 OTF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트루 타입으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다운로드 됐죠? 여기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 폴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열리고요. 여기에 다운로드된 폰트가 보이게 되죠? 자,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그냥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된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나 텍스트를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 폰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모장 열어봤는데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썼죠.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시면 글꼴이라고 있죠. 글꼴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글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글꼴 목록 눌러보시면 여기에 영덕 스노우크랩이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서체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체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질을 결정할 때 이 서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있는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빈번하게 쓰이는 기능이 검색 기능이죠. 자, 아래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 윈도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검색 윈도우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B96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IB96과 관련된 문서나 파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내 컴퓨터의 위치 경로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검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 웹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웹에서 검색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죠. ibcomputer교육.com, 온라인 강좌, 엑셀, 채널, 교육,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서는 IB96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튜브도 나오고 웹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분류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앱을 누르면 IB96과 관련된 앱을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설정, 폴더, 사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윈도우를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빙 버튼이 나오게 되죠. 요즘 최고의 이슈인 챗 GPT를 이 윈도우에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빙 버튼이 되겠습니다. 보통 바탕화면에다가 파일들 많이 꺼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을 경우에도 파일 찾는데 한참 걸리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크롬이나 엣지 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여시고 인터넷으로 검색들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인터넷 검색도 구태여 이런 브라우저를 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검색창에 클릭하신 다음 인터넷 검색을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차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는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웹 검색으로 보여주게 되죠. 뭐 관련주라든지 화재, 보조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실제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웹브라우저로 검색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빙 버튼이 있죠. 자, 우측 상단에 빙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빙이 실행되게 되고요. 대화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가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는 뭐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챗 GPT에서 채팅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기존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 챗 GPT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답이 나왔는데요. 미중 대립, 기후변화, 디지털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최고의 이슈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다양한 번역 앱들이 출시가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으로서는 이 챗 GPT를 따라올 만한 게 없죠.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다양한 업체에서 번역 어플을 내놓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챗 GPT가 단연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번역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할게요.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앞서 나왔던 이 내용을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긁어주고요. 자, 복사해서 여기에 번역해 주세요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금방 복사한 내용 붙이겠습니다. 자, 전송하겠습니다. 자,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번역의 품질도 현재 출시된 번역 앱이나 번역 서비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검색 기능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윈도우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현대인의 필수품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그 기반이 클라우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그 외에도 다양한 곳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이 클라우드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서버와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때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을 한다는 것은 통신사의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통신사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네이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서버로 여기서부터 다시 접속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입력창에 네이버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신호를 여기 있는 통신사 서버로 보내주게 되고요. 통신사 서버에서는 네이버 서버로 신호를 다시 보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서는 여러분에게 네이버 화면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화면을 다시 전달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작동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는 뭘까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또 자료가 있겠죠. 여러분이 네이버에 예를 들어 계정을 하나 만든다고 할게요. 자,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서버 안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공간은 여러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네이버 서버로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 서버로 자료를 올리고 통신사 서버는 네이버 서버로 자료를 전달해서 이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을 네이버에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게 클라우드 개념입니다. 자,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뜻이죠.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구름을 다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상 공간에 내 자료를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스마트폰에서 이런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만 하면 내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거를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려받게 되겠죠. 자, 노트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즘은 포털 사이트 또는 검색 엔진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계정이 하나 생기죠. 거의가 클라우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죠. 자, 네이버도 제공하고 구글도 제공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요즘 많이 보시는 유튜브도 클라우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서버가 있고요. 그 서버에 여러분 동영상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여러분이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이 자료를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확인하고 내려받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계정만 같다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클라우드가 5기가 정도는 전부 제공이 되죠. 5기가 한도 내에서는 내 사진이라든지 또는 메일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메일 따로 사진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5기가 공간 안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의 공간을 메일이 전부 차지하게 되겠죠.
특히 구글 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는 메일이라든지 사진, 문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5기가 한도 내에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한 번씩 삭제를 해주시는 게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 포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용하는 메일이 있겠죠. 그 다음 구글에 여러 가지 내 자료들도 올려놓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이름이 다 다르죠. 구글 포토, 구글 메일,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있겠지만 사용하는 공간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간, 이 5기가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상 되는 용량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게 되죠. 보통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보통 한 10기가에서 50기가 정도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자료 공유를 자주 하신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사진이 많다든지 이동하거나 외부에서 자료를 많이 이용하실 경우에는 일일이 USB 드라이브 같은데 담아서 다닐 필요가 없죠. 이 클라우드에 올려놓기만 하면 인터넷만 되면 아무 곳에서나 다시 내려받아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클라우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이러스나 멀웨어 같은 것에 감염될 염려가 훨씬 적죠. 내 컴퓨터는 아무래도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이 클라우드는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전부 이용하게 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구글 클라우드를 이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서버 전체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파일이나 신호들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버의 가격대가 몇백억에서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가정용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죠. 보안상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는 그런 파일이 있을 경우 일단 클라우드에 올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내려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서버에 아예 전송 자체가 안 되죠.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곳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클라우드에 파일을 올리게 되면 바이러스 검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외부 컴퓨터로 USB를 꽂아서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컴퓨터들은 어떤 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 파일이 USB에 담겨져서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여러분 컴퓨터로 와서 클라우드로 내려받는 게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무료로 5기가는 전부 제공을 하니까 꼭 계정 만들어서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클라우드 사용과 활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계정이 네이버 계정이죠. 네이버 계정은 전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계정 아래에 보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 넘어가시게 되면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클라우드죠. 자, 마이박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겠죠. 자, 이거 전부 제가 올려놓은 파일들이죠. 여기서 모든 파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네이버 마이박스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파일, 최근, 공유,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클라우드가 전부 동일한 방식이죠. 자, 네이버 계정만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박스 공간이 30기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다양한 클라우드 중에서 네이버 마이박스가 가장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이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죠.
그것에 비해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사할 때의 속도도 오히려 USB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영향을 적게 받죠. 컴퓨터가 느리면 USB 복사 속도도 느린 반면 클라우드는 내 컴퓨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받겠죠. 자, 여기서 올리기 버튼 누르셔서 파일이나 폴더를 올릴 수가 있고요. 파일이나 폴더를 올리게 되면 바로 적용은 안 되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올리기 누르시고요. 파일 올리기 합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서 이 파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고 나오고요. 완료됐다고 나오고 체크도 돼 있죠. 완료합니다. 자, 하지만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바로 나오지만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최근을 눌러주시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모든 파일 들어가시면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클라우드 방식은 전부 동일해요. 구글 클라우드도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가 많거나 파일 용량이 큰 것들을 전송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 받는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컴퓨터는 좀 불안정하죠. 사실 데이터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백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매번 백업 받기 복잡하고 귀찮아요. 외장 하드 연결하고 USB 연결해서 옮기고 하면 귀찮죠. 하지만 이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백업도 굉장히 편리하죠. 중요한 자료 같은 것들은 이 클라우드에만 올려놓으시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 3중, 4중으로 백업을 해놓기 때문에 절대 데이터가 날아갈 염려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 총동원돼서 클라우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일 안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할 추억이 있는 사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클라우드에 백업을 받아 놓도록 하세요. 그 대신 계정과 비밀번호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비밀번호를 123456 0000 111111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안 되죠. 영문과 숫자, 특수 문자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미리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번호를 이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에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요 자료를 올리셨거나 개인적인 자료를 올리신 분들은 이런 방식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네이버 마이박스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이 보여요. 여기 누르시게 되면 보안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네이버의 아이디가 있겠죠. 이 아이디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안 설정이 있죠. 자, 이렇게 보안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단계 인증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인 비밀번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인증을 하는 겁니다. 자, 관리 누르시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2단계 인증할 기기를 여기에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또는 탭을 쓰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에 로그인 할 때 2단계 인증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내 계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겠죠.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 지역 로그인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온 시켜주시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로그인 할 경우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할 지역을 하나 더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여기 ON을 꺼줘야 되겠죠. 미리 이렇게 해줘야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지역에서만 이용할 때는 타 지역 로그인 차단도 꼭 이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지역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외 로그인은 무조건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국내에서 이용을 하시는데
해외에서 로그인 된다면 그건 무조건 해킹이죠. 무조건 이것도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2단계 인증과 타 지역 로그인 차단, 해외 로그인 차단 이 세 가지만 이용하셔도 거의 100%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자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나에게 온 메일 또는 내가 보낸 메일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클라우드의 개념과 사용법과 활용 방법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